네, 이어서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강의 6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김하인 합격서로 진행하고 있죠. 이제 27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재 27페이지. 이제 한번 등록하면 등록 효력이 계속되는데 다음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합니다. 첫째, 개인이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은 해산되죠. 그 다음 등록관청에게 뭔가를 등록 취소 처분을 받으면 등록 효력이 소멸하고 폐업신고, 자진 폐업신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세 가지가 발생하면 등록 효력이 소멸합니다. 크게 어려운 거 없죠. 또 등록 위반이 있는데 먼저 이중 등록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인 1 등록주입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해서 중개업할 수 없습니다. 1인 1 등록주입니다. 법인은 이중 등록 가능합니까? 법인은 이중 등록 가능해요? 안 됩니다. 법인도 개공 그러면 개인, 법인 다 합하면 되죠. 법인도 안 돼요.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는 둘 수 있죠. 그렇지만 이중 등록은 안 됩니다. 다음 이중 소속 안 돼요. 중개사무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 개공 등이 있네요. 그러니까 개공부터 임원, 사원, 소공, 보조원까지 전부 다 포함되죠. 개공 등은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임은 될 수 없다. 중개사무소는 한 군데만 출근하고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근데 겸업은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 일하면서 저녁에 식당 일할 수 있어요. 다음 미용실 하면서 소공 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만 한 군데 출근하란 말이죠. 그래서 겸업하고 달라요. 중개사무소만 한 군데 출근하라는 말입니다. 이제 등록증, 자격증 양도돼 안 되듯이 등록증도 양도돼 안 됩니다. 3번의 동그라미 1번. 개공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게 하거나 자기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가 매도 파는 거죠. 대여 빌려주는 거죠. 해서는 아니 되며, 다음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수 사는 거죠. 또는 대여받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양도 대여 안 되고 양수 대여 받아도 안 됩니다. 2번이 최근에 신설됐죠. 누구든지 등록증에 양도, 양수, 대여 행위를 알선해서도 아니 되고 이제 처벌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증 양도, 양수, 알선 안 되고 등록증 알선도 해서는 아니 되고 처벌됩니다. 이제 무등록 중개업종 논점이 있는데, 자,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됩니다. 근데 무등록으로 중개는 처벌 안 된다 그랬죠? 중개업을 해야 처벌됩니다. 부동산 컨설팅은 그냥 상담은 특별한 자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상담만 해야겠죠. 중개업까지 하려면, 부동산 중개까지 하려면 등록을 해야 돼요. 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고, 그럼 3-3 처벌된다 그랬죠? 그래서 컨설팅은 할 수 있지만 중개를 계속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법 규정들은 공인중개사 경험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입니까? 중개업입니까? 중개업. 중개는 처벌 안 되는 했죠.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중개 스스로 약정의 효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강행법규 그러면 효력 규정을 말하죠. 단속 규정은 단속이라고 써져요. 그래서 그냥 강행법규는 효력 규정을 말합니다.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보야하므로 자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부동산 중개 보수 약정도 사법상 무효라고 판시한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이거 두 사건 비교하셔야 돼요. 갑에게 토지 시가 10억짜리 있습니다. 을은 개업공인중개사 적법하게 등록했죠. 근데 갑이 토지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매도 의뢰합니다. 그럼 토지는 나중에 하겠지만 수수료 중개 보수 한도가 0.9%예요. 그럼 10억의 0.9%는 900만 원입니다. 이게 법정 한도인데 갑이 토지만 이달 내에 팔아주면 2천만 원 준대요. 2배 이상 주네요.
눈 뒤집히죠. 병을 만나서 토지를 10억에 매매하게 중개 환송했습니다. 을은 갑에게 2천만 원 받기로 했죠.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이 중개 보수나 등록에 관한 규정은 강행복귀입니다. 근데 얘는 적법하게 등록했으니까 법정한도 900까지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무효가 아니라 법정한도 초과 약정은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한도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900은 유효라 900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1100만 원은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얘는 적법하게 등록한 겁니다. 이 사건은 달라요. 다시 10억짜리 토지를 우리 이제 무등록으로 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팔아주면 2천만 원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병이 매수를 해서 둘 간의 매매를 성사시켰죠. 근데 얘는 불법으로 중개업하죠. 이거 전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 이를 적법하게 등록했을 때 법정한도 초과 무효고, 이 불법으로 하죠. 무등록 중개업 하는 자와 중개보수약정은 초과 무효가 아니라 이건 전부 무효가 됩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무등록으로 중개하면 처벌돼야 한대요. 안 된다 그랬죠? 그 무등록으로 중개하고 중개보수를 받으면 처벌됩니까? 이것도 안 됩니다. 뭘 해야 처벌돼요? 중개업을 해야 처벌됨이고 3단 이상 그랬죠. 그러니까 무등록자에게는 업이 붙고 안 붙고가 천당과 지옥을 오간다 그랬죠. 업이 아니면 돈 받아도 처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래요. 당연히 무등록이겠죠. 이 자가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그러면 업이면 처벌되고 업이 아니면 처벌되지 않겠죠. 그럼 이게 업일까요? 아닐까요? 항상 객관식은 눈치가 있어야지. 제가 나눴단 말은 업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딱 한 번 중개했는데 우연한 기회에 딱 한 번 중개했습니다. 이건 업이 아닙니다. 업이 아니에요. 업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딱 한 번 했더라도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딱 한 번 했네요. 근데 이 사람은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업을 하면서 재수 없이 한 번에 걸린 겁니다. 안 걸렸으면 계속 했겠죠. 우연히 그 무거운 간판을 거나요? 작정하고 걸었나요? 작정을 했죠. 이 사람은 딱 한 번 했더라도 잠재적 계속성 인정되니까 중개업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등록이니까 이 사람은 처벌되는 거죠. 얘는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한 기회에 한 번 중개하고 돈 받은 건 처벌되지 않습니다. 업이 돼야 처벌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연한 기회에 중개하면 처벌 안 되죠. 중개업이 아니에요. 그럼 중개보수 약정도 우리 판례는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처벌도 안 되고 수수료 약정도 강행법규 위반 무효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유효니까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자, 근데 이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법에 있는 중개보수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판례가 상당한 범위 내에 적당히 받으라 했습니다. 중개사법 보수 규정 적용 안 되니까 일반인이 배 안 아플 정도로 적당히 받으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타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등과 같이 중개를 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여기 업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이거 업을 한 거 아니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 그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약정이 강행법규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다만 중개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로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배 안 아플 정도로 받으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동그라미 4번. 그럼 무등록 중개업 하면 3-3으로 처벌되죠. 그럼 그자에게 중개 의뢰한 자, 거래 당사자, 의뢰한 자 처벌될까요? 얘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즉 무등록으로 중개업 하는 자에게 중개 의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개 의뢰 행위 자체는 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중개 의뢰인의 중개 의뢰 행위를 무등록 중개 행위에 관한 공동 정범, 한마디로 그냥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 그래서 이자만 처벌되고 의뢰한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시험에 가끔 잘 나와요. 그 다음 5번.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 무엇인가? 자, 공인중개사도 등록해야 돼요.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요. 저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지금 무등록이거든요. 그럼 제가 중개업 하면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 하는 경우도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 다음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서 이제 여러분들 애초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없는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에 정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저는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은 아닌 자죠. 그래도 저도 무등록, 여러분도 무등록. 중개업 하면 다 같이 처벌되네요. 다 같이 깜빡 만날 수 있네요. 다음 부정등록 안 되겠죠? 뭐 서류를 위조했다, 뭐 자격증 빌렸다 안 되겠죠? 그래서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면 등록 취소됩니다. 그리고 3-3으로 처벌됩니다. 지금까지 이 등록에 관한 걸 공부했습니다. 이제 제4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중개업을 경영할 때 여러 가지 규정이 있거든요. 먼저 29페이지 오시면 개공의 업무 범위에서 업무 지역 범위. 그럼 자격증 있는 사람은 전국을 중개할 수 있는데 자격증 없는 개공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자격증 있죠? 얘들은 전국에 있는 걸 다 중개할 수 있다. 네.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자격증 없죠. 이 사람 원칙. 중개사무소가 소지하는 시도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중개사무소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특별시 것만 중개할 수 있고 경기도 이런 데 중개 못합니다. 사무소가 인천 광역시 있어요. 그럼 인천 광역시 것만 중개할 수 있고 서울이나 경기도 기타 중개 못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가입해서 이를 이용하여 중개할 때는 그 정보망에 공개된 것만,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것도 예외적 중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 원칙을 기억하셔야겠죠. 이제 겸업이 나오는데 이게 해마다 시험에 나오죠. 일단 우린 다른 법을 공부할 필요 없죠. 우리 공인중개사법. 여기서는 법인은 겸업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반 개인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우리 법에는 아무런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공인중개사는 모든 겸업을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초등학교 교사가 자격증을 땄어요. 그럼 초등학교 교사가 중개업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중개사법에는 겸업 제한이 없지만 다른 법,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법에서 다른 걸 못하게 해서 못하는 겁니다. 우리 법에는 제한 없어요.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교사가 중개업 하게 하면 여러분 얘들아 너희들 이사 갈 사람 있니 이번 달에 이사 갈 사람 엄마한테 전화하라 그래 하면 될까요? 얘들아 너희들 엄마들한테 분양권 하나씩 사라 그래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못합니다. 그 다음 부치상 개공은 우리 법에 겸업 제한이 딱 한 개 있어요. 한 개. 이 사람은 자격증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경공매트리 등을 못합니다. 겸업 딱 한 개 제한.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하고 똑같죠? 없는 거 똑같다. 법인만 겸업제한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29페이지 중간에 양괄호 1번이죠.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할 수 없다. 다음 업무만 할 수 있고, 이 다음 업무만 할 수 있고, 다른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인은 이렇게 겸업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법 14조죠. 당연히 부동산 중개업할 수 있고, 이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할선, 매수인청, 입찰청 대리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이런 업무는 예전에 원래 변호사만 가능했습니다. 변호사만 가능하다가 법무사에게도 이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우리 개공에게도 이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이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인도 1번, 7번은 너무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두 개는 너무나도 당연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5개를 외워야 됩니다. 5개. 해마다 시험에 나옵니다. 첫째, 상업용 건축물 같죠? 주택 같죠? 법인은 임대업 못합니다. 임대업 못해요. 타인 거 임대 관리만 해야 돼. 관리만. 부동산 관리 대행만 해야 됩니다. 법인은 직접 임대업 못한다. 그리고 법인은 상가주택 직접 분양업 못합니다. 직접 분양 못해요. 타인 거 분양 대행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양이 뭐라 했죠? 분양? 강아지 분양이 아니라 그랬죠? 이게 나눌 분, 양도할 양, 나누어서 판다는 거죠. 여러분 아파트 101동 다 삽니까? 그래도 돈 많지 않죠? 그 중에 한 칸만 나누어서 판다요. 아파트 1001호 한 칸만 나누어 판다. 거기서 나온 게 분양권이라는 거죠. 이제 주의하실 게 상가주택만 가능합니다. 공업용 건축물 안 돼요. 농업용 건축물 안 돼요. 특히 토지 안 됩니다. 상가주택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게 소위 프랜차이즈업인데 개공을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경영정보 제공,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업. 근데 여러분 프랜차이즈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사장님 업주죠, 업주. 그러니까 영업주, 업주입니다. 이것도 소공하면 틀려요. 대학생 하면 틀립니다. 심지어는 공인중개사 수험생이라고 시험에 낸 적이 있어요.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내가 지금 시험 보러 갔는데 여기다가 공인중개사 수험생 나를 써놨네? 그럼 당황할 수 있잖아요. X. 프랜차이즈업은 업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컨설팅 상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 부동산 개발업 못합니다. 상담만. 다음 중개의뢰인 의뢰에 따른 도배나 이사업체 소개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직접 도배업체, 이사업체, 무슨 익스프레스 직접 운영하면 안 되고 소개만.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 알선만. 직접 용역 제공 안 돼요. 용역업 안 돼요. 뭐만? 용역 알선, 소개 알선만. 그래서 1번, 7번은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이 중간에 5개를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이제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니까 대강 외워야 돼요. 꼼꼼히 외워야 돼요. 아주 꼼꼼히. 잘 보세요. 상가 주인이 있어요. 상가 주인님. 상가 주인 돈 많으니까 우리 상가 주인님. 상가 주인님은 관대한 분이대.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대. 얼마나 관대? 그러니까 돈도 많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소하게 잘 알려줍니다. 다시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대. 얼마나 관대? 우리에게 경제에 관해서 아주 상세하게, 상소하게 잘 알려줍니다. 이렇게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상가 주인님이 관대한 분이대. 경제에 관해서 상소하게 잘 알려준다. 이렇게 외워야 100% 맞출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하나만 외우거나 이거 하나만 외우면 임자 못 풀어요. 분자만 외워도 분양업인지 대행인지 모르죠. 못 풉니다.
이렇게 꼼꼼히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얘들은 이제 1호가 중개업이고 이건 중개업이 아니고 겸업이죠? 그러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여기는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법에 규정이 있다면 다른 법에 따르고 다른 법에도 보수 규정이 없다면 합의에 따라 얼마를 받아도 됩니다. 특히 얘들은 이 5가지는 다른 법에도 특별한 제한 없으니까 합의에 따라 얼마를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대행 맡기거든요.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으면 분양대행 맡길까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공인중개사에게 분양대행 맡긴 거죠. 그러면 스스로 막 5% 받을 수 5%. 상가건물 지었는데 이자는 나가는데 상가가 임대도 안 들어오고 안 팔려요. 그럼 중개사한테 맡기는 거죠. 그럼 막 5%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10%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억짜리 상가 중개하고 막 5천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더라도 이런 거 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번 거죠. 아무튼 해보세요. 상주님이 관대한 문의대 경제관에서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7번이 있는데 7번이 총 4개로 분설됩니다. 총 4개로. 먼저 경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할선. 두 번째 경매 부동산 매수인청 입찰청 대리. 세 번째 공매 부동산 권리분석 취득할선. 네 번째 공매 부동산 매수인청 입찰청 대리라고 크게 4개로 분설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은 중개업과 경공매 대리 등 제가 간단히 경공매 대리 등 할 수 있죠. 그 중간에 상주님은 관대한 문의대 경제 상세 알려준다. 법인은 이것만 할 수 있죠. 아까 법인이 직접 임대업 가능합니까? 상가주택 임대 관리만 해야 되죠. 직접 임대업 안 됩니다. 그러면 농업용 건축물 관리대행 가능합니까? 안 돼요. 상가주택만. 토지 관리대행 가능합니까? 안 돼요. 상가주택만. 이사 도배업체 직접 운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소개 알선만. 보세요. 그럼 자, 개인인 개공은 이거 할 수 있나요? 개인인 개공은 할 수 있죠. 겸업자는 없거든요. 할 수 있다. 부칙상 개공도 이거 7번만 못하죠. 부칙상 개공 7번만 못하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다 할 수 있다. 이건 법인만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헛갈리지 않게 정리하면 이건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겸업이다. 중개보수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7호를 이렇게 4가지로 분설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 권리분석, 공매 권리분석, 경매 매수인청 대리, 공매 매수인청 대리. 이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잡으세요. 이 경매 대상 부동산을 매수인청, 입찰인청 대리할 때는 법원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3가지 해야지. 이거 3가지 할 때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해야 돼요? 경매 부동산 그리고 매수인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해야 된다. 나머지 3개 하려면 등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매 대리 등록해 가세요. 이게 우리 책 제일 끝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랍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 중개사 제일 끝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합격서 154페이지. 합격서 154페이지. 하단에 06번 매수인청 대리 이걸 말해요. 등록한다. 154페이지. 자, 그래서 다시 30페이지로 오세요. 30페이지. 박스 밑에 반괄호 2번이 있죠? 반괄호 2번. 개공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이상 부동산 매수인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등록 써 있죠?
거기다 써놔요. 154페이지. 그 등록이 뭐다? 154페이지 매수인청 대리인 등록을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른 법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 중개사법 한도에서 겸업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총별은 법인도 있고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증 없는 부치상 기공이 있어요. 그럼 중개업은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그다음 아까 5가지 상주님이 관대한 분인데 경제를 상세히 알려준다.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그 다음 근데 경공매 대리 등은 할 수 있지만 이 자격증 없으니까 이 사람 못한다 했죠. 겸업 제한 딱 하나. 여기 없는 거, 여기 없는 것은 법인만 못하죠. 나머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우리 법에는 겸업 제한 없어요. 개인 중에 부치상 개공은 겸업 제한 딱 하나. 경공매 대리 등만 못하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것만 가능하죠. 그래서 다른 업 할 수 없다 라고 헛갈리지 않게 잘 비교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32의 문제.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있는 거 그랬네요. 그럼 외웠죠? 성주님이 관대한 분이되 경제를 상세히 알려준다. 그럼 이건 상업용 건축물, 주택, 관대한 분이되 분양대행 할 수 있죠. 그 다음 부동산 이용 개발 상담할 수 있죠. 상세히 알려준다. 다음 개공 맞았고 이 경제, 경영기법, 정보체, 경제할 수 있죠. 그 다음 도배이사업체 소개할 수 있고 용역 알선 알 수 있죠. 다 맞았네요. 다 맞아서 5번이 정답. 외우니까 퍼펙트하게 풀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강사 선생님들도 니은을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는 못 푼 겁니다. 니은이 해당되는 가 강사들이 확신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저같이 외워야 확신이 있지. 이 상가주택이나 주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가주택이나 주택을 먼저 쓰면 뭐가 달라집니까? 주택 상가 똑같죠. 그러니까 상주, 분양, 대행, 임대 관리 대행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겸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안 해오니까 우리 선생님들도 니은 확실히 못 가졌던 거죠. 저만 확실히 니은은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억, 용지 토지 분양 대행 안 돼요. 토지 X. 니은은 가능하다. 이것은 상담 가능하지만 금융활성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 이 정말로 이게 좀 더러운 문제죠. 생사에 동산이라고 되면 어떻게 부동산이지. 동산이라고 되면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시험장에서 이게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그래서 실수로 많이 틀렸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더럽게 안 내도 낼 게 많은데 안타까워요. 그 다음 법인이 이것도 개공 맞죠? 개공을 대상으로 한 경제 프랜차이즈업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이 니은과 미음 됩니다. 자, 이제 고용인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31페이지. 우리는 종업원을 고용인 그랬고 자격증 있는 소공, 없는 보조원 나눴습니다. 자, 그럼 고용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요즘 중개사무소 혼자 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분사무소도 책임자만 두면 돼요. 고용인 둘 필요 없다. 다음 2번, 3번이 최근에 신설됐죠. 2번, 개공이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개공과 소공의 합한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떴다방은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는 사람 몇십 명을 고용해요. 걔들이 또 전세사기까지 간 거죠. 전세사기까지. 그래서 이제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을 둡니다. 이제 개공과 소공의 합한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해서 고용하면 이제 처벌됩니다. 그리고 중개보조는 자격증 없잖아요.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 중개 의뢰인에게 저희가 중개보조원이에요 라고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저는 중개보조원이에요 라고 알려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두 개 이제 앞으로 시험에 계속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 고용은 자유입니다. 대신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끝나면 신고는 해줘야겠죠. 자, 그럼 개공은 소공 또는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에 소공은 실무교육,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다음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요? 사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당연히 전자문서 인터넷 신고 가능하다. 인터넷 신고 가능합니다. 괜히 번잡하게 구청 갈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소공의 자격 확인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아요. 복사본 한 20원 낫겠죠? 20원? 복사인데 20원. 그래서 등록관청이 직접 확인한다. 그 다음 또 고용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고용인 등록 결격 사유에 해당 여부와, 그러니까 한국인은 관청이 확인해요. 외국인은 서류를 내가야 되는데 결격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 내가야 되는데 한국인은 관청이 확인합니다. 그리고 실무교육이나 직무교육 서류 여부도 관청이 다 확인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아까 고용인을 고용하면 사전 신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 돼요. 근데 이제 개공은 소공인 또는 보조원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됐네요. 그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전이 아니죠, 사전. 아니, 일할 때는 미리 일한다고 말하겠지만 그만둘 때 그만둔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술 마시고 삐지면 안 나와버려요. 술 마시고 삐지면 안 나와버립니다. 미리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럼 삐지면 10일 동안 달래서 신고하는 겁니다. 이 10일 시험이 엄청 잘 나옵니다. 이번 34회 때도 이게 정답이죠. 그럼 숫자는 외워야 되는데 숫자를 뭐 심하게 외울까요? 유치하게 외울까요? 유치하게. 그럼 여기 종료 잘 봐요. 종료. 이걸 제가 써보는데 이응자 빼고 써봐요. 이응자. 여러분들 써보세요. 지금. 잘 보세요.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 11이에요. 11. 웃기죠? 제가 이렇게 암호를 잘 풀어요. 눈만 크게 뜨면 이응자 빼고 10. 이런 게 중개사법에 엄청 많습니다. 글자 수 다 쓰면 딱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신고는 종료되고 10일 외우세요.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이제 고용의 신고 옳은 겁니다. 1번 소공 고용신고 전자분석 가능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인터넷 신고 가능하다. 2번 중개보조원에 대한 고용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게 공인사 자격 확인, 보조원 자격증 없죠. 소공이죠. 그 다음 중개보조원은 고용신고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죠. 직무교육. 소공이 실무교육. 4번 개공은 소공과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30일이 아니라 10일 종료. 이응자 빼면 10글자.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게 있는데 이제 31페이지 제일 밑에 큰 2번. 자, 고용인은 모든 행위하면 틀려요.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공의 책임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제목을 잘 보시면, 자, 일하다가 고용인이 사고 친 거예요. 고용인이 사고 쳤습니다. 그럼 고용인은 책임져야 되죠. 근데 지금 공부하는 건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이 책임지는 걸 공부합니다. 사용자 책임. 다시 직원이 사고 치면 사장님의 책임질 걸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도 사용자 책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을 먹으러 갔거든요. 지금 추우니까 뜨거운 찌개를 시켰는데 식당 종업원이 찌개를 놓다가 내 다리에 그 뜨거운 찌개를 엎어버렸어요. 내 다리에. 그럼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아 뜨거 그러지. 아 뜨거.
그러죠. 뜨거운 찌개를 확, 뜨거 그러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사장 나와. 사장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인이 사고 치면 사장 나와 하는 겁니다. 사장 나와. 이 법적 근거가 우리 법 15조 2항에 있습니다. 개공이 고용한 소공, 보존의 모든 행위 하면 틀려요. 중개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기공의로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다. 그러니까 개공이 이제 종업원이 사고 치면 개공이 사고 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먼저 책임 항상 우리 모든 책임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검토해야 돼요. 민사 책임, 그다음 형사 책임, 행정 책임 세 가지를 봅니다. 우리 책에도 32페이지에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책임이라고 세 가지를 분설했습니다. 민사가 손해배상 책임인데 이 개공은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이고 책임이 면제되는 거 없고 무조건 책임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개공입니다. 자, 우리 고용의 소공 보존. 근데 이 고용인이 의뢰인에게 사고 쳤어요. 업무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면 의리한 업무상해인은 개공행위로 보기 때문에 둘이 책임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병이면 갑을 잡으러 가요? 을을 잡으러 가요? 당연히 갑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을 대신 갑이 이렇게 책임져요. 왜냐하면 의리한 행위는 갑의 행위로 보니까 갑이 민사상 손해배상 해줍니다. 그런다고 을 책임이 면책되는 거 아니죠. 최종적으로 갑이 을에게 구상권 행사해서 을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책임 못 질까봐 사장님이 의뢰인에게 대신 책임져 주는 것이고 얘 책임 면책된 거 아니죠. 최종적으로 갑은 을에게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그 돈 물어내야겠죠. 자, 그럼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업무상 행위에 충분한 지도와 감독을 다해서 아무런 고유과실이 없더라도 의뢰인을 위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책임이 면제된 규정 없고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이게 민사 책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형사 책임은 양불 규정이 있는데 양불 규정이란 사장님과 종업원 양쪽 다 벌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건 과실 책임이에요. 개공이 고유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 고유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유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소공, 중개보존, 개공인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법 48조가 3-3, 49조 1-1,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 벌금입니다. 위반 행위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이외에 그를 고용한 개공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징역입니까? 벌금입니까? 벌금형을 과한다. 왜냐면 개공이 직접 잘못한 거 아니죠. 종업원 때문에 책임지죠. 근데 종업원 때문에 징역 깜빵 보내면 가오 가니까 뭐만? 벌금형만 과한다. 그럼 직접 잘못한 이 고용인들은 깜빵 갈 수 있고 벌금 낼 수 있습니다. 깜빵 갈 수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를 고용한 개공은 무수형만 벌금형만 선고받는데 여기 면책 규정이 있어요. 다만 그 개업공인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으면 책임지고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 과실 책임이에요. 즉 고의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면제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민사에는 이런 거 없었죠. 형사는 개공이 벌금 내면 이 벌금을 의뢰인이 가져간 게 아니고 국가가 가져가죠. 국가. 그럼 국가는 당신이 잘못했으면 벌금을 안 받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과실책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개공이 있고 소공이 있어요. 소공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 이거 불법이에요. 금지행위.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우리가 3-3에 해당된다고 공부할 겁니다. 3-3이 증여사에서 꾸고 다니면서 직접 거래하면 3-3 처벌됩니다. 그러면 직접 잘못했으니까 깜빵 갈 수 있고 벌금 낼 수 있어요. 근데 의뢰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개공이 직접 거래한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개공은 직접 잘못 안 했죠? 여기 벌금 3천만 원이냐 벌금만 받게 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벌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전에 등록의 결격사유 공부했잖아요. 암기법 어떻게 외웠죠? 암기법? 또 암기법이 너무 좋으니까 또 안 외우시더라고요. 자, 충청도 금조문에서 3년 동안 유튜브로 한 달에 200~300은 버세 하면서 유튜브예요. 자칫 3년 때 발생한 일인데 자정에 무정하게 재파로 등쳐서 기억나죠? 서기 결사반대. 근데 여기서 200~300은 버세가 있습니다. 이 법 공인중개사법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3년간 결격이거든요. 근데 이 벌금이 이 결격사에 규정된 200~300은 버세 이 벌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에 포함될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 벌금은 개공이 직접 잘못해서 벌금 받을 때가 결격이고 개공이 잘못한 게 아니고 고용인 때문에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 받은 건 포함되지 않는다가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렇게 해야겠죠.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결격에 해당돼서 등록 취소시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판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이제 동그라미 2번이죠. 이제 행정 책임 가는데 고용인이 중개 업무와 관련하여 위반하면 개업공인사가 행정처분, 업무정지, 즉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개공이고 우리 소공이에요. 우리 또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네요. 그럼 소공은 자격증지 사유라고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금지행위는 자격증지입니다. 근데 소공이 직접 거래하면 개공이 한 것으로 본다. 개공은 나중에 이건 임무적 등록 취소라고 공부할 겁니다. 직접 거래 임무적 등록 취소예요. 그래서 소공이 직접 거래하면 개공이 한 것으로 봐서 개공이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중개 보존이 있네요. 보존이 직접 거래하면 얘는 자격증도 없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격증이 받을 수 없죠? 그 등록증도 없잖아요. 얘는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근데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개공행위로 본다. 그래서 개공이 의무적 등록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행정 책임이죠. 지금까지 이제 고용행 공부했습니다. 자, 중개사법 교재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아니, 2가지. 합격서 요약집과 존배 기출이 있습니다. 2권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 드려요. 계좌 입금하시고 핸드폰 문자로 이 4가지를 정확히 꼭 기재하셔야 돼요. 도로응주서 특히 교재명, 중개사법,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하셔야 배송에 차질이 없습니다. 자, 잠시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